김병준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초청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송년 모임에 제가 처음 온 것 같습니다. 벌써 이렇게 많은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 오늘 정치대학원이 19기까지 나왔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뭐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19기면은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이렇게 해오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뭐 하나하나 자세히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기보다 뭉뚱그려서 지금 제가 뭘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당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되도록이면 좀 짧게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저보고 고생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사실은 언뜻 보면 그렇죠.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조강특위 지금 아주 결정이 정말 한 2주 뒤면은 일단 1차적으로 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부 일부 당협에 대해서 새롭게 또 공고를 해서 새로운 분들을 모시는 작업이 1월 중순까지는 계속될 것이고 이러기 때문에 또 그러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도 준비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그래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요즘 마음이 굉장히 편합니다. 편하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말하자면 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하고 달리 비대위원장을 맡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한 지금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편하다는 건 좀 어떻게만요? 마음이 안정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제 나름대로 일정을 가지고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가서 언제쯤 되면 비대위를 종결하고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지도부를 선출하겠다. 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그리고 제 일정이 제가 정한 일정이 일반 당원들이 생각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고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가장 큰 거 하나 이야기를 드리죠. 제가 비대위원장을 맡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뭘 하라고 요구했겠습니까? 인적 쇄신, 인적 청산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당 개혁에 전부 다 있냐는 인적 쇄신하고 인적 청산 없는 것은 비대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다. 근데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당이 새로 서기 위해서는 물론 인적 청산이나 인적 쇄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당이 바로 서고 안 서고는 거의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잘못된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뭔가 이 당이 역사를 제대로 인식하고 역사의 흐름을 갖다 제대로 읽느냐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정당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그런 꿈, 좀 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야기하면 그런 비전과 가치, 그 다음에 그 비전과 가치를 실현시킬 정책 패키지 같은 것이 과연 있느냐예요. 그것이 저한테는 제일 시급한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곳곳에서 그 앞에 우리 당의 한 실수들을 보면은 그러한 꿈과 그런 흐름을 역사적인 흐름을 놓쳤거나 아니면 그 꿈을 제대로 세우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제 눈에는 확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요. 마땅히 정당이라면 그게 맞는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패키지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에 노동당이 토니 블레어 수상이 나오기 전에 노동당이 19년 동안 실권을 했습니다. 19년 정권을 잃었습니다. 19년 정권을 잃고 난 다음에 토니 블레어 때 와가지고서 그야말로 정권을 다시 되찾아서 오늘날의 노동당으로 지금 승리를 하고 있는데 그 노동당이 어떻게 말하자면 그야말로 19년 만에 정권을 획득할 수 있는 그 앞에 선 거. 그러니까 재집권하기 전 바로 앞에 선 거에서도 아주 참패를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뭘로서 그 노동당이 일어섰습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그 당이 일어선 겁니다. 그러죠? 그 말하자면 전통적인 노동당 노선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보다 시장 친화적인 그러한 노동정책을 포함해서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꿈을 내놓으면서 그 당이 이렇게 일어섰다. 미국의 공화당을 한번 보십시오. 워터게이트 사건,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많은 미국 국민들이 미국 공화당을 수백 년 동안 전통을 가진 당이지만 이 당은 더 이상 말하면 미국에서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떻게 저 부도덕한 당이 미국 역사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지도가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고 당이 그야말로 존폐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고생을 했죠. 언제 다시 일어서는가 하면 레이간 대통령 때 다시 일어섭니다. 뭘로 일어서느냐? 헤리티지 재단과 레이간이라는 지도자가 만든 소위 말하는 레이가나믹스라고 불리는 새로운 경제정책 패키지를 들고 나와서 그 당이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트럼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공화당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당은 일어서고 사람도 그렇죠. 사람도 여기 있는 개인도 우리 사람 한 사람도 어떤 사람이 일어서고 어떤 사람이 못 일어서요. 꿈을 가지고 있고 그 꿈을 실현시킬 어떤 현실적인 말하자면 그런 정책들 내지는 자기 어떤 나름대로의 방안을 가진 사람은 이렇습니다. 싸우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꿈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그 꿈을 실현시키는 어떤 각오나 그 다음에 어떤 나름대로의 수단을 갖다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가라앉죠. 정당이라는 하물며 정당이 오죽하겠습니까? 물론 주요 정당이 2개, 3개밖에 없으니까 정당끼리 싸움하면 누군가 이길 겁니다. 누군가는 지고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꿈을 가지지 못하고 그 꿈을 실현시킬 어떤 비전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정책 패키지를 못 가지는 그런 정당은 권력 잡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권력 잡으면 그 권력 자체가 뭐가 되는가 하면 그 권력 자체가 바로 부메랑이 돼서 자기 몸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아닙니까? 대통령 집권하고 난 다음에 지지도가 70% 80% 올라갔다가 대통령 끝날 때쯤이면 지지도가 5% 10% 해가지고 완전히 가가지고 정말 카페트를 밟고 퇴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시밭길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정권의 역사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꿈이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현시키는 어떤 수단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권력 잡아봐야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리고 국민에게 도움도 안 되고 역사의 퇴행적인 정당으로 자꾸 뒤로 쳐지는 겁니다.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건 병입니다. 병. 정당이 앓고 있는 병입니다. 이 병을 어느 당이 앓고 있느냐? 자유한국당이 앓고 있었죠. 자유한국당만 앓고 있었냐? 아닙니다. 민주당도 앓고 있었죠. 민주당도 앓고 있습니다. 지금도 앓고 있습니다. 한가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나 정부가 특히 민주당이 우리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속에서 제대로 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키는 그런 정책적 패키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없다는 거 제가 증명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경제정책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경제가 먹고 사는 게 우선 아닙니까?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온갖 이야기 다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해야 된다. 혁신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포용 성장해야 된다. 온갖 이야기 다 하죠. 포용 성장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게 무슨 말인지? 다 같이 잘 살자는 이야기 그거 구호죠. 구호. 그냥 혁신 성장은 내용이 없어요. 혁신 성장하려면 뭐부터 바뀌어야 되는가 하면 산업 구조부터 지금 다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R&D 체계다 뭐다 금융이다 뭐다 다 바뀌어야지 뭐가 혁신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 움직임이 없잖아요. 내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나마 기회이 하나 그나마 있는 게 지금 뭡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있는데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 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그게 민주당이 만든 거냐? 아니거든요. 누가 만든? 국제노동기구가 2012년에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영어로 말해서 wage-led growth,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걸 만들어놨는데 그 앞에 임금자를 뭘로 바꾸는가 하면 소득이라는 말로 바꾼 겁니다.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꿈이 있고 자기 나름의 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실현시킬 정책적인 패키지가 있다면 국제노동기구가 만들어 놓은 그걸 차입해다 씁니까? 안 씁니까? 자기 걸 써야죠. 자기 거. 자기 게 없으니까 빌려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사회에 맞느냐? 안 맞다. 왜 안 맞느냐? 임금주도 성장이 됐든 소득주도 성장이 됐든 그것은 어떤 나라에서나 어울리는가 하면은 그야말로 내수경제가 굉장히 중시된 사회에서는 어울리겠죠. 우리 경제가 전부 내수 중심이라면은 밑에 근로자들한테 월급 많이 주면 그 월급 많이 받은 근로자들이 가서 소비를 많이 하고 소비가 일어나면 시장이 환원이 되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생산이 늘어야 될 거고 생산이 늘어야 되면 투자를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경제가 내수 중심 경제입니까? 아니죠. 수출 주도 경제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주도가 아니라도 수출이 엄청나게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는 경제란 말이에요. 이런 때에는 임금 구조가 과도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가가지고 밑에부터 최저임금 해가지고 올리기 시작. 이걸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되겠지만 과도하게 올리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그 최저임금 받는 사람만 최저임금을 받는 게 아니거든. 그 차상위 계층도 올려야 된다.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뭔가 하면 우리가 수출 주도 경제 속에서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수출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상품에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잘 안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맞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수 중심의 경제가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요. 자영업자의 수가 그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몇 배가 되는 나라입니다. 미국 같으면은 한 6.5% 정도밖에 안 돼요. 자영업자의 수가 전체 고용인구 중에. 그 다음에 OECD 평균이 몇 퍼센트가 되는가 하면 한 14%, 15% 정도 돼요. 우리는 지금 몇 퍼센트냐? 적게 잡아서 26%. 그런데 사실상 보면 그보다 더 높습니다. 30% 가까이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서의 자영업자들이 아니면 자영업자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세탁소 하나 있을 때 우리나라에 세탁소 2개, 3개가 있고 다른 나라에 치킨집 하나 있을 때 우리 3개,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커피집은 커피집끼리 싸우고 치킨집은 치킨집끼리 싸우고 죽을 판인데 여기다 대고 임금을 더 주라고 하니까 이 말하자면 영세 자영업자들 아니면 소상공인들이 살아남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걸 가지고 왔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 꿈을 실현시킬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병이 들었죠. 그러니까 병이 든 거예요. 자유한국당은 그럼 그런 게 있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꿈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꿈을 실행시키는 어떤 게 있고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곳곳에서 말하자면 아직도 세상이 변한 줄 모르고 그 변한 세상을 모르고 그냥 가다가 편한 대로 그냥 지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제가 그래서 저한테는 뭐가 더 중요한 거냐.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말하자면 당이 살기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넉 달 동안 이거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 들려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고 김병준 도대체 비대위원장이 뭐 하고 있냐는 겁니다. 사람 빨리 짜고 내보내고 하지. 근데 이제 그 작업이 이제 대충 다 정리가 됐거든요.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뭘 하는가 하면 이제 뭘 하겠습니까? 이제 인적쇄신 해야죠. 이제 그게 정리가 되면 인적쇄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제 인적쇄신 한다고 그러면 이제 당협위원장 사표부터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이제 조간특위를 발동시켜서 이제 그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일단 이제 밖에서 기다리고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간특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작든 크든 인적쇄신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지금 마음이 편해지죠. 왜 편해지는가 하면 국민이 요구하고 당이 요구하는 거하고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이제 와서 일치가 된 겁니다. 이제 와서 일치가 된 거예요. 김병준 뭐하고 인적쇄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이 없거든요. 그게 제가 편합니다. 밖에서 친박, 비박하가 싸움이 있다 없다 그러는데 그거하고 관계없이 제가 편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제가 제득이 아니라 이리저리 가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만 이제 당에 친박, 비박 밖에서 신문에 난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어떻게 가라앉아 있는가 뭘 보면 아시는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누가 개파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한마디 딱 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친박이 비박 보고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비대위원장 보고 말하자면 일부러 뭐 친박적인 입장에서 한마디 합니다. 그 한마디 하면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상대가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해요. 그러면 다음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다시 또 확대 재생산해서 또 공격을 해요. 이렇게 해서 싸움이 되거든. 여러분들 요즘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말한 사람이 그냥 말하고 그날 끝나는 거예요. 신문에서는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어떻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야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 있는 것이 막 보도를 하는데 다음날 아무리 기다려도 누가 그 말을 받아가지고 다시 확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오히려 정론관 가가지고 왜 같은 계파에 속해 옛날에 같은 계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 가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오히려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이번에도 원내대표 선거 있고 하지만 물론 이런저런 인간관계 가지고 서로들 좀 열심히들 표달라고 그러긴 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옛날만큼 그렇게 개파 짙게 해가지고 동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메이저 후보들이 주요 후보들이 다 전부 1차적으로 그런 게 뭡니까? 개파 청산, 개파 정치 안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편하다기보다 안정돼 있다. 그러니까 인적 청산하고 그 다음에 또 개파도 이제 논쟁도 이제 많이 가라앉았고 그 다음에 당 쇄신안에 대해서 조만간 우리가 저거 하면 그러니까 당헌 당규 개정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서 지금까지 논의됐던 당원의 일반적인 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 논의되고 그것이 차례차례 당헌 당규 개정을 해서 1월달 되면 뭐 전당대회가 이제 준비위원회가 또 발족될 거고 이렇게 해서 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요. 그러면 도대체 당신이 생각하는 김병준이 생각하는 또 그다음에 당의 일부 의원들이나 많은 의원 일부는 당에서 논의가 된 것이고 일부는 저 혼자 생각이고 일부는 곧 또 논의될 겁니다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자 다음 장면 이거 말고 뒤에 더
그거 안 가져왔나요? 이거. 이거부터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선 제가 이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iPolitics, iParty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당에서 지금 무슨 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말하자면 우리의 인식이 저렇게 돼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우선 이제 I라는 게 I라는 것은 뭔가 하면 I자가 비슷하게 보이는데 사람의 현상,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제가 I라고 합니다. 의원 한 사람 I. 저 윗부분을 제가 먼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바깥에 지금 이 당 밖에 지금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세상을 보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양상을 가만 보면요. 가장 많이 변한 게 뭔가 그 변화를 누가 이끌어가는가 하면 우선 개인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에요. 옛날 같으면 막 군대 식구로 해가지고 50명, 100명 모아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가는데 요즘 일사불란하게 안 통합니다.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의 권리와 자유를 갖다가 만끽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개인이에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옛날 같으면 한 사람이 홀로 이렇게 존재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연결되고 있고 그러니까 전부 옛날처럼 그런 집단의식이 없어요. 요즘은 가족조차도 지금 해체가 되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자식이 옛날처럼 옛날 자식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학에도 가보면요. 옛날 같은 과 학생이면 같은 과끼리 똘똘 뭉쳐하는데 요즘 그런 거 없습니다. 전부 각자예요. 각자인데 그 각자인 사람이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옛날에는 행정학과 학생이면 행정학과 학생들끼리 똘똘 뭉쳐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각자가 돼서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인터넷이라든가 이 SNS를 통해 가지고 카페다 뭐다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밖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쪽이 훨씬 재미있어요. 과 동료하고 맨날 어울려 다니는 게 아니라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채팅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취미생활 한 사람 다 모여라. 오늘 내가 강릉에 가고 싶은데 자전거로 강릉에 갈 텐데 강릉에 갈 사람은 오늘 저기 말하자면 고속도로 저 밑에 그 어디 장소에 자전거 가지고 와라. 몇십 명이 몰려서 얼굴도 모르는데 하나의 일종의 모업을 형성해가지고 하나의 집단을 형성해서 강릉까지 갔다 온다. 그리고 갔다 오면 헤어져 또.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사람도 아닌데 어떤 사람이 중심이 돼서 어떤 사업을 하자고 하면 우리 클라우드 펀딩 같은 거 하잖아요. 내가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신용 가진 사람은 그 사람한테 가서 거기다가 돈 집어넣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기술을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집어넣어가지고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것이 회사가 돼서 나가고 이런다. 이런 것이 다 뭔가 하면 BTS 같은 방탄소년단 같은 다 그렇게 형성돼요. 어릴 때부터 알아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누가 프로모터가 가지고 이렇게 뭉쳐서 간다. 이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개인이 자기 나름의 여러 가지의 그 맥락을 통해서 그룹 지어져 가지고 플랫폼을 형성하고 그 플랫폼들이 우리 사회 혁신을 주도하는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어떠냐? 그런 혁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이 정치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덩어리져 있는 거예요. 덩어리. 당 안에서 친박, 비박, 친문, 비문, 친노, 비노 덩어리져 있는 덩어리져 있으면 여기서 국회의원 한 사람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움직이죠. 그 덩어리를 따라서 보스 중심으로 보스가 오다 내리면 그거 받아가지고 수행하기 바쁘고 그 다음에 당끼리 당 안에서 서로가 그룹끼리 싸우기 바쁘단 말이에요. 친박, 비박 하면서. 그 사이에 세상은 저기로 가는 겁니다.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어요. iPolitics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iPolitics는 이제는 이 변화된 세상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의원 한 사람도 개파에 소속된 게 아니라 독립적이래. 독립된 의원 한 사람이 뭘로 무장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의원은
정책 역량과 그 다음에 정보 역량과 그 다음에 연결 역량, 내가 말하자면 필요하면은 우리 당에 이 사람하고 연결했다가 저 사람하고 협조했다가 심지어 이 사안이 꼭 내가 관철시킬 필요가 있다면 이 당을 뛰어넘어 상대당에 있는 의원의 힘까지 데리고 끌고 와서 그 정책을 빨리빨리 입안해가지고 나가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세상 변화를 따라갈 수 있는데 언제 지금 친박 비박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친노 비노 친문 비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당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살아날 수도 없고 살아나서도 안 되게 이런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의 역량을 가지고 무장이 된 채로 자기가 필요한 영역에 엄청난 연결을 만들어 나가요. 연결이 없는 곳에서는 그런 개별적인 연결이 없는 곳에서 혁신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냐?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 스티브 잡스는 혁신은 곧 뭐다? Innovation is connection. 이노베이션은 뭐 하는 건가 하면 커넥팅 하는 겁니다. 연결하는 겁니다. 연결. 내가 내 역량을 가지고 상대와 연결할 때 거기서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혁신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사회 속도로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름의 정책 역량과 그 연결 역량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의원이 될 자격이 없어요. 이 변화되는 시대에. 그래가지고 보스 중심해가지고 어떤 개파에 줄 서가지고 거기서 공천받고 이래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천제도 다 바꿔야 됩니다. 공천제도 제대로 바꿔가지고 정말로 그런 역량이 있고 개별적으로 혼자서 딱딱 서고 그 다음에 연결 역량이 있는 사람 필요하면은 밖에 있는 세력과도 연결되고 우리 이렇게 커넥션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져야지 됩니다. 그러면 너무 의원 개개인을 이제 중시하다 보면은 밖으로 자꾸 뻗쳐나올 수 있잖아요. 한 당에서 소위 원심적으로 밖으로 돌 수 있다고. 그것을 묶는 것이 뭐냐 하면은 비전이에요. 우리 당은 이렇게 간다 라고 하는 큰 울타리, 정책적인 비전과 그 다음에 이념, 그 다음에 또 뭔가 하면 도덕성 이런 걸로 울타리를 쳐주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의원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이 당원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평가받을 때 이 정당이 오래가고 집권을 해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 아이폴리틱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선스러운 아이폴리틱스고 그 다음에 그렇게 가는 정당이 뭔가 하면 아이파티다. 아이정당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이제 하나가 뭔가 하면 아이노믹스라고 해요. 아이노믹스는 우리 첫 번째 장으로 가주세요. 아이노믹스의 기본은 뭔가 하면 저는 여러분들께도 묻고 싶습니다. 저쪽은 제이노믹스라고 그러고 제이노믹스 속에 아까 이야기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포용 성장 이야기를 제이노믹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대체 어떤 거는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어떤 거는 이거 자기들 것도 아닌 걸 가져와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이노믹스라고 했는데 그 아이를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제가 보기에는요 높은 성취 욕구와 성공을 향한 열정이 있는 국민이고 탁월한 혁신 역량이 있는 국민이고 높은 공공선 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가진 국민입니다. 우선 성공을 향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어떻게 하든지 달성하려고. 게다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웬만해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으니까 그 만족하기 위해서 뭘 자꾸 바꾸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혁신 역량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휴대폰은 세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화장품은 세계의 모든 여성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혁신 역량입니다. 그 대한민국 국민은 그런 혁신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공동체와 공공선에 대한 의식이 높습니다. 나라가 위험에 빠졌다 하면 집에 있는 애 돌반지까지 가져와서 외양갑자고 나오는 국민이라. 이 정도 국민이면 대단한 국민이고 위대한 국민 아닙니다. 이 위대한 국민. 근데 이걸 위대한 국민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국민을 뛰게 해야 돼요. 뛰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국민을 뛰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의 정부와 지금까지의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의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곳곳에 규제를 하고 곳곳에 감독을 하고 곳곳에 숫자 매기고 뭐든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국가 권력 앞에 꼼짝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만, 대한민국만큼 예를 들어서 기업의 배임죄가 대한민국만큼 높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임과 관련해가지고 검찰이나 경찰이 들어가서 수사하면 지금 안 걸릴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 권력 위에, 그런 체제 위에 뭐가 올라서려고 검찰 권력과 경찰 권력이 올라서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게다가 뭐든지 하면 인과 허가. 아니,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기업을 하는 사람이 삼성이든 현대든 SK든 모기업이 자회사를 만드는데 자회사의 지분을 갖다가 30%를 하는 게 좋을지 40%를 하는 게 좋을지, 손자회사를 만들면 손자회사의 지분을 갖다가 100% 하는 게 좋을지 95%를 하는 게 좋을지, 그것이 정부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게 답을 가질 수 있으면 그게 답이 있습니까? 근데 국가가 그렇게 정한단 말이에요. 손자 회사에는 100% 해야 되고 아들 회사에는 몇 %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정부가 규제를 해야 된다.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을 이렇게 똑같이 담요 덮듯이 획일적으로 덮는 게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강원도 행성하고 아니면 저 영월하고 종로구, 서울의 종로구하고 중구에 기초생활비 자체가 다를 텐데 어떻게 획일적으로 가가지고 최저임금을 갖다가 획일적으로 국가가 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죠. 국가가 심지어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만,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국가가 뭐까지 만들었는가 하면은 초등학교에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고 안 하고는 커피는 아이들한테 해로우니까 커피 자판기 없으면 좋죠. 그건 누가 결정하면 됩니까? 학부모가 결정하면 되고 선생님이 결정하면 되고 교장 선생님이 결정하면 되고,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회도 있고 교육감도 있습니다. 교육감 뭐라고 뽑았습니까? 자체하라고 뽑았잖아요. 그걸 국가가 그래 획일적으로 전부 커피 자판기 다 치워라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그거 하고 있습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커피 자판기 치운다고 애들이 커피 안 먹습니까? 집에서 믹스 가져와서 타먹을 수도 있고 보온병에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국가가 일일이 개입한다. 먹방 방송사 경영하시는 분 한 분 만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도대체 누가 CEO인지 모르겠다. 방통위가 CEO인지 아니면 뭐 자기가 CEO인지 그 정도로 간섭다. 이거 왜 간섭하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하고 대단한 국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국민이냐? 가만히 내버려두면 대한민국 국민은 사납고 어리석어가지고 아무 짓도 못하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 거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으로서 모두 다 간섭해야 돼. 이런 말하자면 국가주의적 사고가 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아니다 이제는. 이 아이노믹스는 의원총회를 다 이제 의원총회 보고하고 다 동의를 받은 겁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하고 대단한 국민. 그래서 이 위대하고 대단한 국민이 뭘 만들어냈느냐? 우리가 그래서 산업화를 이뤄내고 민주화를 이뤄내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저 성공에 관한 열정과 창의력으로 지금 그야말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서 세계 만방에 지금 붙이고 있는 이 정도의 대단한 국민 아니에요. 이 국민을 뛰게 해야지 왜 잡느냐? 뛰게 하자. 이겁니다. 국민을 어리석고 사납고 부족한 백성으로 하는 국가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것. 우리가 대단하고 위대한 국민임을 인식하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자유가 진짜 경제다. 구속이 아니라 자유가 진짜 경제고 자율이 성장 엔진이 되는 시대 아니냐. 자율, 창의 정신이 넘치는 자유시장 경제에 위해서 질서에서 또 자유시장 경제가 다 못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국가가 보충해야 되겠죠. 약자를 보호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 이런 거를 국가가 공정, 배려, 형편의 정신에서 보완적, 보충적 기능을 하는 이런 체제.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라는 그 틀과 그 다음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 두 가지를 붙인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I몸이 있습니다. I는 뭐냐? 납니다. 나부터 혁신하고 나부터 뛰고. 그래서 I는 아이디어고, I는 이니셔티브, 주도고, I는 인벤션, 창조고, I는 이노베이션, 혁신이다. 이렇게 해서 다음 장. 국가의 보완적, 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가 자유와 자율에 기반해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로, 아이디어로 창조하고, 인벤션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이노베이션을 주도하는, 이니시에이트하는 그런 경제를 우리는 주창한다. 자유합니다. 여러분들 동네에 가서 옆에 있는 분한테 물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한 국민이냐 아니면 대한민국이 국민이 어리석고 사나운 백성이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 위대하고 대단한 국민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저놈의 제이노믹스는 틀렸고 우리 아이노믹스로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경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뜻하게 우리는 이런 비전을 이 안에 세부적인 정책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규제 완화에 관한 것, 그 다음에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정책 패키지로 다 들어있습니다. 더 이상 야당은 대안 없이 비판하는 야당이 아닙니다. 대안을 가지고 새로운 프레임을 가지고 여당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 여당.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제이노믹스가 맞는지 아이노믹스가 맞는지 토론하자. 격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한 칸 아래 앉을 테니까 그래도 하자. 그래도 지금 대답이 없습니다. 토론하자. 우리는 어느 것이 어느 프레임이 경제를 살리는 건지 우리 토론하자. 더 이상 대안 없다는 이야기는 못합니다. 우리는 이 꿈을 가지고 자유한국당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그림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또 하나가 한쪽은 평화예요. 평화도 제가 오늘 그것은 우리가 의원총회나 아니면 의원들하고 다 토론이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은 이렇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평화로 가는 길이 평화가 정부 여당의 독점물 아니다. 우리도 평화를 원한다. 우리도 평화로 가는 길이 우리도 평화를 갈 겁니다. 평화를 가는데 그 평화로 가는 길에 대한 인식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서 평화로 길을 가는데 그 길이 고속도로처럼 쌩 달려도 되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살펴가야 될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살펴야 될 것이 많은 비포장 도로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남북관계 좋아지면 우리 경제 무조건 대박이 납니까? 노력해야 납니다. 그죠? 갈 수 있습니다. 노력해야 납니다. 하나 예를 들었어요. 예를 들어보죠. 남과 북에 말하자면 자본과 노동이 마음대로 이동한다고 해보자. 돈 가지고 북한 갈 수도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 가서 일도 할 수 있고 북한 사람이 남쪽에 와서 뭘 할 수 있고 자유광래가 된다고 했습니다. 남쪽에 있는 제조업들이 생산기지를 이대로 두겠습니까? 아니면 북쪽으로 옮겨가겠습니까? 북쪽으로 옮겨갈 거 아닙니까? 북쪽으로 옮겨가면 남쪽에는 일자리가 어떻게 되죠?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그렇다면 남쪽의 일자리를 보존해야 되는 건 남쪽의 일자리를 더 늘릴 수 있는 신산업에 관한 구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그 신산업에 관한 구상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없죠. 없죠.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이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지금의 기업들은 어려운 가운데도 혁신을 합니다. 그 혁신을 하는 것이 한국 경제의 지금 말하자면 동력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어려울수록 말하자면 어떻게 하는지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혁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혁신을 하다가 갑자기 북한이라는 온실이 생겨요. 싼 노동인 거예요. 내가 혁신을 하고 기술 혁신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살아남기 위해서 어디로 옮겨버려요? 쉽게 온실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 국가 전체의 혁신 역량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그야말로 남북평화 시대에 대비한 신산업에 관한 구상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R&D라든가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데 정부가 올인을 하듯이 해줘야지만 남북관계의 그 평화로운 관계가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그야말로 남북 공영의 질서로 우리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큰 생각이 없이, 그러니까 경제 산업에 대해서 사실은 경제가 오히려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안 되면요, 낭만 갈등이 일어나고 뭐가 일어나고 일어나겠죠. 비용에 관한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발전해야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국회가 추산한 11개 사업만 가지고도 100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100조 원 들면은 한 가구 1인당 얼마입니까? 우리가 5천만 명이면 1인당 200만 원, 4인 가게면 800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500조가 든다면 8, 5, 40, 4천만 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경제가 살아야지 말하자면 이 남북관계도 지속적으로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가 경제에 관한 고민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남북관계 풀 수 있다고요? 남북관계 못 푼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말하자면 정부가 하고 있는 그것과 다른 또 다른 형태의 말하자면 평화로 가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가는 그러한 안을 저희들이 내놓겠다. 이미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변하니까 그 변하는 사회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원이 생명력을 가지고 그 역량을 가지고 뛰는, 그렇게 해서 사회 변화를 따라가는 정당으로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른쪽에서는 새로 우리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말하자면 아이노믹스라는 꿈을 가지고, 또 한쪽은 그야말로 평화 체제가 더 공고해지고 지속될 수 있는 그러한 평화로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고 이 두 개를 합치면 I와 P, 그래서 자유한국의 IP입니다. 주소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만들어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디서 한마디입니다만, 아까 제가 병이 들었다고 했죠. 한국의 정당이 병이 드는데 우리는 이걸 고치려는 몸부림입니다. 지금 고치려는 몸부림인데요, 병이 들었는데 환자죠, 환자. 그런데 환자인 줄 아는 사람과 자기가 환자인 줄 모르는 사람하고 누가 병을 먼저 고치겠습니까? 우리가 아픈 줄을 압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은 잔치집이 돼서 아직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어느 쪽이 더 앞서갈 거냐? 우리가 앞서가서 역사의 저 앞에 가서 우리가 기다릴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끝까지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